이 게으른 인간아,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나 자면서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편 산신령 부인의 정체입니다. 따스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어떤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하고도 계룡산 기슭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봉다리, 이름처럼 달콤하게 살고 싶었는지 농사일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내 이름은 복순이. 새벽에 일어나 불 떼고 밥 짓고 나물 뜯고 밥 메고 10사람 몫을 혼자 해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문제야?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늘 방긋이었지요. 어느 날 참다 못한 복순이가 마침내 재촉했습니다. 여보, 비탈밭을 이제는 갈아야 할 때가 됐어요. 봄에 씨를 못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봉다리는 눈도 안 뜨고 대꾸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어제도 내일이라 하셨잖아요. 모레 하지 뭐. 참다 못한 복순이가 쟁기를 봉다리 발밑에 툭 던져놓자 봉다리는 마지못해 쟁기를 짊어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복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진짜 밭을 갈겠지. 점심 무렵 들밥을 이고 밭에 가보니 쟁기는 땅에 꽂힌 채로 봉다리는 우통을 벗어 던지고 팔베개하고 드르렁드르렁 자는 게 아닙니까? 복순이는 잠시 그 꼴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살살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구수하면서도 독했지요. 그것은 불의 풀, 물에 녹이면 끈적끈적 달라붙고 마르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봉다리가 또 밭에서 드러누워 코를 골자 복순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붓으로 그의 눈꺼풀에 불의 풀을 발랐습니다. 봉다리는 꿈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었는지 희죽희죽 웃으며 자고 있었지요. 그리고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붓기 시작했습니다. 봉다리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열렸습니다. 에? 왜 이래? 봉다리가 두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벼도 안 열렸습니다. 당겨도 안 됐습니다. 눈꺼풀이 마치 접착제로 붙인 듯 꼼짝도 안 했지요. 그때 봉다리 아내가 막대기를 들고 신랑의 정강이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게으른 인간아, 나는 계룡산 산신령의 부인이다. 내 아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새벽부터 밥을 지어 이고 오면서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이냐? 마누라한테 무관심하고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로 내 눈을 영영 뜨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자초한 일이니라.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눈이 떠지지 않으니 놀란 사내는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새벽 달기 울면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눈만 돌려주신다면 마누라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제발 눈만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면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겠지. 여기서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영험한 샘이 있으니 가서 얼굴을 씻어라. 봉다리는 두 손을 더듬거리며 기면서 넘어지면서 샘을 찾아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을 담그자 불에 풀이 녹으며 눈꺼풀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보인다! 보여! 봉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돌아가 쟁기를 잡고 있는데 복순이가 들밥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복순이는 땀 흘리며 밭을 가는 남편을 보고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어머, 여보.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봉다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 부인께서 일하라 하셨소. 함부로 쉴 수가 없어. 한낮인데 배는 안 고프세요? 밥 먼저 드시고 하셔도. 가르침이 지엄한데 어찌 잠깐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겠소. 복순이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지요. 그날 이후 봉다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찌나 열심인지 새벽에 외가리 한 마리가 끼룩대며 날아가면 아이고, 산신령 부인께서 보고 계시다. 하며 더 빨리 움직였지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의 고방은 핵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는 뱃속에 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방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신령의 부인은 처음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2편 충성스러운 노비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세상 물정을 도통 모르는 진사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오씨,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오 멍청이라고 불렀지요. 물론 당사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집 노비 이름은 막쇠, 영리하기로는 동네방네 소문났고 잔꾀 쓰기로는 배겨우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처음 벼슬길에 들었을 때 막쇠가 말발굽을 가져와 진상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쎄다, 뭔가 귀한 것이냐? 바로 백마의 뿔이옵니다. 뭐? 말의 뿔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궁예 왕이 도술로 자신의 백마 머리에 뿔을 돋게 하였는데 그게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궁예왕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검은 소가 쓰러져 죽자 나으리가 막쇠에게 명했지요. 도살에서 고기를 가져오너라. 소를 잡아서는 속살과 내장을 죄다 챙겨다 놓고는 막쇠는 가죽과 뼈만 주인에게 올렸습니다. 막쇠야, 속살은 어디 갔느냐? 막쇠가 나으리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검은 소는 본래 속이 없사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막쇠는 동네 머슴들을 불러서는 수육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느 해 주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례를 어찌 치러야 하는지를 주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막쇠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막쇠는 상복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법을 일러주고 절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으리 귀에 대고 알려줬습니다. 울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리가 웃을 것 같으면 슬쩍 팔꿈치로 찔렀고 조문객에게 인사를 잊으면 등을 밀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아무것도 안 드셔서 병이 나셨다면서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면 오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쇠가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었지요. 3년 여묘살이도 막쇠가 옆에서 다 챙겼습니다. 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오진사님은 훌륭한 효자. 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사람이 밤길을 함께 걷다가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도적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애워싸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니 두목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는 양반 하나쯤은 없애버려도 뒤탈이 없겠지. 칼이 나으리의 목 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막쇠가 나으리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깐! 도적 두목이 멈칫했습니다. 막쇠가 칼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말만 양반이지. 백성의 고혈을 짜기는커녕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치요.
죽여봤자 아무 소용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만약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했다면 내가 했지 주인 나으리는 안 했소이다. 도적두목이 잠시 막새를 내려다보더니 칼을 걷었습니다. 의로운 놈이구나. 가라.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으리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막새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막새를 충노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속여 먹은 것, 말발굽을 보물이라 속인 것, 그 모든 잔꾀는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몸으로 주인 앞에 선 그 한순간이 그의 삶 전체를 말해주었으니까요. 제3편 사대부가 만든 간통죄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법률로 이름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율문의 발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벼슬아치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왔지요. 선비는 날마다 사랑방에서 수업했고 아내는 안채에서 바느질하거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 벽 너머로 남편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귀에 걸리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간통하면 곤장 80대이고 주인이 종의 계집을 가늠하면 문제 삼지 아니한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인들이 곤장 8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맞으면 30대만 맞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율무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옛 사대부들이 만들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무엇이 그래요? 남자에게 유리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간통하면 남자는 죄가 없고 여자는 아주 무겁습니다. 또 종의 아내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양반집 여주인이 여종의 남편과 간통해도 죄가 없겠군요. 아내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르지요. 원사는 웃었습니다. 보시오. 법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법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도 사대부들끼리만 만들지는 말았어야지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4편 공부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입니다. 경상도 땅 성주에 어떤 사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갓 혼인한 신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내 곁에 붙어서는 책장은 하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아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경계할 것은 색이니라. 하물며 남녀의 사이는 정이 지극하면서도 반드시 유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가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집을 떠나 한양으로 유학 가도록 하거라. 입신양 명하여서 우리 가문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떠났지만 아내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양으로 가다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친 몰래 바로 이웃집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담을 넘어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모 할멈이 이를 보고는 놀라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집안에 몹시 괴이한 일이 있사온데 선비께서 한양으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 신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지 밤마다 종적이 이상야릇하오니 남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일찍 싹을 잘라버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인 영감이 대답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찾아오도록 하라. 하루는 할멈이 며느리의 뒤를 밟고 와서 주인 영감께 알렸습니다. 사내가 이미 담을 넘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몽둥이를 쥐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이러느냐? 단번에 박살을 내버릴 테니 의당 속히 나와 죽어라. 그런데 나온 사람을 보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을 죽일 뻔했구나. 내가 들으니 단술을 마시는 사람은 비록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깊이 빠진다고 해도 몸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맡기겠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서 공부했고 밤에는 떳떳하게 아내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마을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저 집안 아들은 사랑도 공부도 둘 다 잘하는구나.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